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케네디 암살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케네디 암살이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인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산이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지배 세력이자 기득권 세력인 금권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 CIA를 사실상 창설하고 이끌었던 알렌 덜레스가 지휘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어쨌길래 미국의 대기업, 대금융, 이른바 금권 계급은 그를 제거하려 했을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의 금권 계급, 대기업, 대금융 이런 사람들이 케네디를 어떻게 봤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텍사스라는 동네가 대략 한 1930년대부터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갑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이 케네디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962년입니다. 이게 아마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962년도에 백악관에서 텍사스주의 언론 사주들을 모아놓고 오찬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 텍사스 부호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위험할 정도로 유약한 지도자다. 그리고 대단히 경멸적으로 바라봤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날 모임에서 댈러스 모닝 뉴스, 그러니까 댈러스에서 나오는 신문이죠. 댈러스 모닝 뉴스의 사주인 E.M. 테드 딜리라는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이 딜리라는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그 장소 딜리 광장,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리라는 사람의 조상이 유력자였겠죠. 그래서 그 광장 이름이 딜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댈러스 모닝 뉴스의 사주인 딜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러시아를 작살낼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소련 정부에게 분명히 밝혀야 된다. 미국 민초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현 대통령과 행정부가 계집애처럼 나약해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 미국을 강력하게 이끌 막강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텍사스를 비롯해서 미국 남서부 지역 사람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어린 딸 캐롤라인이나 탈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모욕적인 논사였죠. 여기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미스터 딜리, 당신과 나의 차이는 나는 이 나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1억 8천만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전쟁을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2002년도에 당선된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연상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봄에 이번 총선에서 우리 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죠. 또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그야말로 검사들이 무인으로 대통령을 깔고 뭉갰습니다. 그리고 조갑제 같은 농객들은 대통령도 아니다 노무현은 마음대로 말하자면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한국의 이른바 기득권 계층은 노무현이라는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이른바 기득권 계층, 상류 계층은 케네디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케네디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무슨 부자였지만 아이리시 가톨릭,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 신자예요.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이 1840년대에 엄청난 기근을 피해서 왔고, 케네디 집안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좀 돈을 벌어서 유명 가문이 됐지만, 그야말로 미국의 뭐 이 1600년대부터 미국에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벼락부자인 셈이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록펠러 가문, 사실상 미국 최고의 갑부죠. 록펠러 가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은 사실은 미국의 금권 계급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일반 서민을 위한 부자 증세 정책을 펼쳤고, 또 소련과는 화해 공존하려 했고, 또 중남미에 대해서는 중남미의 경제 자립을 도와주려 했다 이겁니다. 이게 록펠러 가문이 봤을 때는 우리 가문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헨리 루스라고 미국의 세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좀 보수적인 사람이죠. 뭐 타임 라이프의 사주인데, 그 헨리 루스가 운영했던 라이프 잡지에서 케네디하고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에서 수장, 원래 록펠러의 손자죠. 케네디하고 록펠러가 논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라이프지에다가 데이비드 록펠러가 지금 케네디 행정부가 투자 계급에게 지나치게 많은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다음에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 또 나아가서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서 균형 재정을 달성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록펠러 가문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국내 조세 정책보다도 대외 정책이었다고 그래요.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2달 만에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업 국영화를 통해서 중남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볼리비아의 광산을 국유하기 위한 장비를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볼리비아 국영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미국 정부의 행태하고는 달라요. 이전까지는 뭐 한포 외교, 뭐 달러 외교 이런 걸 해서 미국 기업이 중남미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줬을 뿐이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중남미에서 어떤 식으로 뭐 창출을 하든 돈을 벌든 관계 안 했었는데, 이 케네디 정부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뭐냐면 중남미 국가들이 기업들, 뭐 자원들, 개발들을 국영으로 해서 경제 자립을 해라. 경제 성장도 이루고 부의 재분배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록펠러 가문에게는 치명적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뭐 중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미국 기업의 뒷마당인 거예요. 그 중남미에 있는 뭐 석유, 광물 자원, 토지, 게다가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금융 등 이런 걸 통해서 중남미 경제를 사실상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중남미 국가에 나가서 이윤 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남미 국가들의 국영화 정책을 지원해서 경제 자립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진보를 위한 동맹의 책임자는 아주 뭐 열렬한 진보, 보통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열렬한 진보주의자인 리처드 굿윈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1959년도에 쿠바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이 중남미에 퍼져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 사회주의 혁명의 호소력을 막으려면 미국이 중남미의 빈곤을 가져온 미국 대기업의 전횡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구딘은 뭐라 그랬냐면, 스탠다드 오일이 록펠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스탠다드 오일과 데이비드 록펠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경제 국영화를 통한 중남미 경제의 자립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록펠러를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계하고 언론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서 이 리차드 굿윈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진보를 위한 동맹의 책임자였다가 평화봉사단 책임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케네디의 중남미 정책에 대한 미국 금권 계층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이 굿윈이라는 사람은 1998년도에 리멤버링 아메리카라는 자신의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 대기업의 앞잡이라는 평판, 그것을 몹시 싫어했다. 실제로 미국은 1904년 그 이른바 루스벨트 보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관철하겠다라고 해서 1900년대부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한포 외교, 달러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니카라구아나 아이티 같은 데는 뭐 쿠바까지 한 20년 동안 군사 통치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미국의 놀이터가 됐던 거죠. 카리브해 지역이.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 대기업이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에 진출하도록 만들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바로 그런 행태, 미국 정부가 미국 대기업의 앞잡이라는 이 평판,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의 독재 부패 정권들을 비호하는 것도 좌시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칠레가 구리가 많은데 칠레 같은 경우에 칠레 경제 안에서 돌아다니는 외환,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의 80%를 미국계 구리 기업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좌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중남미의 현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패와 착취를 용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남미에서는 현재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정의의 편에 서고 싶다. 그러니까 중남미의 경제 자립과 자주정부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케네디의 중남미 정책, 그가 암살될 때까지 록펠러 가문을 비롯한 미국 대기업과의 갈등에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뭐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라는 위스콘신 대학 교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정주의 역사학의 원조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 대기업의 해외 팽창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그냥 레토릭으로 감쌌을 뿐이다 라는 걸 주장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한 주장을 1959년도에 미국 외교의 비극 트래지디 오브 아메리칸 디플로마시라는 책으로 처음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이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민족 자결을 실천했고, 즉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민족 자결을 자신의 대외 정책의 근본이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 다른 나라가 민족 자결을 실천하려 하면 언제나 이를 막아왔다. 대표적으로 쿠바가 그렇다. 쿠바가 처음 59년 1월 1일 날 혁명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박수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년도 안 돼서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쿠바 내에는 미국계 기업의 자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스탠다드 오일을 비롯해서 사탕수수 농장, 그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카스트로 정권이 국유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뺏어갔어. 이래가지고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에 따르면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 미국도 영국 자산을 많이 국유화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 외교의 비극이라는 책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인식이 너무 호의적인 쪽으로만 가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케네디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케네디 이전의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남미 정책을 놓고 미국의 대기업과 케네디가 맞붙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록펠러 형제 중에서 데이비드는 경제 부문을 맡았고 넬슨 록펠러라고 형제인데, 이 사람은 뉴욕주 상원의원인가라면서 대통령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지금 이 50년대 이래 외국의 민족주의 운동으로 우리 재산을 다 잃을 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가진 내가 대통령 말고 더 이상 도전할 게 뭐가 있냐. 이 넬슨 록펠러는 부통령까지 올랐지만 대통령은 못됐습니다. 어쨌든 64년도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케네디에 대해서 이 케네디라는 자는 2차 대전 때의 유화론주에 맞먹는 냉전 유화론자다. 우유부단하고 유약하다. 그래서 케네디의 유약한 리더십이 적에게는 용기를 주고 동맹국은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대자본 대금융의 생각이죠. 이 밑바닥, 미층, 기층 민중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보기엔 세계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언론들도 사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비판을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제 권력, 금권으로부터 독립하기엔 상당히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언론들도 케네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같은 경제 관련 전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케네디는 무능하고 유약한 지도자다. 미국의 전통적 철학인 자유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지배계층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돈 벌 자유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돈 벌 자유예요. 그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은 케네디는 대기업에 적대적이고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대책 없는 좌익 낭만주의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케네디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 계층에는 있을 수가 없는 돌연변이, 지도자라서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된 거는 그 아버지가 마피아랑 결탁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이 대기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대기업, 대금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만 침공 실패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드러낸 케네디의 대소 화해 노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CIA 같은 정보기관과 군부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케네디는 변절자이고 어쩌면 매국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임스 지저스 앵글턴이라고 CIA에서 방첩 업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밀이 새나간 걸 막는 일을 하는 담당자인데, 이 제임스 지저스 앵글턴이라는 사람은 케네디에 대해서 3차 대전, 즉 핵전쟁이 일어나도 케네디는 호화로운 지하 벙커에 틀어박혀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옥불에 타 죽는 장면을 그저 바라볼 뿐일 그런 놈이다 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1963년 6월 달 아메리칸 대학에서의 평화연설, 그리고 1963년 8월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이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군부에서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하 핵실험을 금지하지 못하고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된 건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케네디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다. 즉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 임무를 수행할 유일한 적임자는 알렌 덜레스다. 이 정도의 거대한 과업을 수행할 지위와 연출, 그리고 결단력을 소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알렌 덜레스는 이미 외국 지도자 암살 등을 수행했고 이를 위한 수단, 즉 킬링머신도 갖고 있다. 그가 이를 벌이는 동안 제도권의 동료들은
그저 모른 척하면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이비드 탈보트라는 언론인이 쓴 데블스 체스보드, 악마의 장기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암살은 제도권 또는 기득권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이죠. 쭉 그 케네디 행정부 이후에 케네디가 펼쳐왔던 대외 정책, 국내 정책들을 보면서 미국의 기존 지배 엘리트들이 도저히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여기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국가 안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은 1939년도에 출범한 그 록펠러 재단이 돈을 대고 그다음에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협회가 수행한 전쟁과 평화 연구, 즉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라는 연구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여기서 국가 안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미국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보다 공평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윤을 취하는 것. 즉 GM, 제너럴 모터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고 미국에 좋은 것은 세계에 좋은 것이다. 그러한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안보, 국익이란 것은 미국의 대기업, 대금융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알렌 덜레스가 차출이 됐냐면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협회가 미 제국의 두뇌라면 CIA는 그 두뇌에서 만들어낸 정책을 집행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알렌 덜레스와 그 형 존 포스터 덜레스가 바로 그 역할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레스 형제는 미국의 금권 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수호를 위한 최상층 해결사다. 최고의 마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렌 덜레스하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존 포스터 덜레스가 형이죠. 외할아버지가 국무장관, 이모부가 국무장관. 어렸을 때부터 그 밑에서 자랐고 이 세계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들이 20, 30대였던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참가하면서 영국의 금권기업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세계를 자본가 계급이 운영할 것인가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설리번 앤 크로멜이라는 미국의 로펌의 대표자인데 이 설리번 앤 크로멜이라는 로펌은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보다도 훨씬 막강한 로펌입니다. 미국 대기업을 위한 최고 권위의 로펌이에요. 알렌 덜레스는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서 약 10년간 일하다가 설리번 앤 크로멜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알렌 덜레스는 1차 대전 때도 스위스에서 첩보 활동을 벌였고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도 스위스 베른에 가서 첩보 활동을 벌였죠. 그러면서 2차 대전 기간 동안 스위스 베른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과 단독 강화를 했고 물론 루즈벨트의 불허로 실패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인하르트 겔렌이라고 이 나치 독일에서 러시아 관련 정보를 맡았던 총책임자를 전범에서 구해내서 전쟁 이후 서독 정보기관의 대표자로 앉힙니다. 나치랑 굉장히 가까워요. 이 설리번 앤 크로멜이 미국 대기업을 위한 최고의 로펌이라고 그랬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그 설리번 앤 크로멜의 주선으로 미국 대자본, 대금융들이 나치 독일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렌 덜레스는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CFR, 외교협회의 총재가 됐어요. 그리고 1947년도에 CIA를 다시 만들 때, OSS에서 CIA를 만들 때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 알렌 덜레스예요. 그리고 1950년대에 월터 베델 스미스가 있었던 CIA의 공작 담당 부국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터 베델 스미스는 육군소장인데
이 CIA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알렌 덜레스가 들어오면 좀 정부 말을 들을까 싶어서 드렸는데 사실은 잘못 드린 거죠. 그리고 1953년도에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CIA 국장이 됐고 동시에 존 포스터 덜레스는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은 국무장관, 동생은 CIA 국장. 그리고 알렌 덜레스가 스스로 말했듯이 CIA 국장은 미국의 적대 국가에 대한 국무장관이다. 이런 식으로 덜레스 형제가 5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부는 물론이고 대기업, 대금융, 언론기관, 학계 이런 어떤 미국의 이 상층계층, 상층부 또는 뭐 제도권 또는 기득권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알렌 덜레스하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20대부터 미국의 금권 계급의 이익을 위한 최고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이제 아까 딥스테이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대표하는 게 공식적인 정부라면 대기업, 대금융, 그리고 CIA 같은 정보기관, 그리고 군수산업체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C. 라이트 밀즈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지적했던 파워 엘리트, 대기업, 안보관료, 그리고 군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물밑 네트워크 그리고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딥스테이트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딥스테이트란 말이 나온 거는 사실은 1990년대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터키가 국민국가가 된 뒤에 계속 군부가 권력을 잡았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막후에 뭐 군부, 그다음에 폭력 조직 이런 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었더라 해서 그 딥스테이트란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정책도 이러한 부호들, 대자본, 대금융, 그리고 정보기관, 거기 그 마피아, 군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미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금권 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탈보트는 케네디 암살은 아마도 알렌 덜레스가 주도를 했고 더글라스 딜론 재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에드가 후보, FBI 국장 비롯해서 딥스테이트 이론들이 그냥 은폐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가볍게 들자면 재무장관이 중요한 이유는 재무장관은 대통령 경호실 최고 책임자예요. 시크릿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가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이 더글라스 딜론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당시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한편 덜레스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텍사스를 방문해서 텍사스의 부호들과 얘기를 가졌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암살되던 11월 22일 오후부터 오스왈드가 암살되던 24일까지 버지니아주에 있던 CIA 안가, 보통 팜, 농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유로 알렌 덜레스가 케네디 암살을 주도했고 나머지 미국의 기득권, 상층 계층이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니면 은폐하는 데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의 최고 금권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대외 및 국내 정책을 펴던 케네디가 CIA 등 금권, 군부, 정보기관들의 공모에 의해서 살해됐다라는 게 그 데이비드 탈버트를 비롯한 평화 진보 세력들의 추론이고 주장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물론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를 문서로 남길 이유가 없죠. 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음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도권 학계에서는 이거를 다룰 수가 없겠죠.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971년도 닉슨과 키신저에 의한 미중 화해는 관련 문서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는 닉슨과 화해 단 둘이서 논의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 둘이서 미중 화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역시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부로부터 저것들 빨갱이 아니야? 저것들 반역자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이제 뭐 워터게이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뭐 그것은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CIA라는 게 그 소수 금권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조직이에요. 우선 CIA 자체가 정보를 다루는 기구 아닙니까? CIA가 외국의 어떤 정부에 대해서 쟤네들은 빨갱이야. 그러면 빨갱이인 겁니다. 또 거기다가 비밀 공작을 하죠. 요인 암살을 하죠. 하고 나서도 plausible denial이라고 해가지고 그럴듯한 부인해서 우리 안 했어 하고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인데, 국가 테러이고 국가 범죄인데 그거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케네디가 죽은 지 꼭 한 달 되는 1963년 12월 22일 날 CIA 창설할 때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면서 CIA의 활동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CIA는 당초 목적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CIA가 정책을 집행하고 나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질됐다. 해외에서 사악하고 은밀한 비밀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싣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실 트루먼 대통령은 61년 4월 픽스만 침공 직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CIA를 창설하지 말았어야 해. 이게 미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 같았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 이상이네. 외국 정부를 막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알렌 들러스가 대단히 뭐 교활하다고 그럴까요? 영악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64년 4월, 그러니까 약 한 4개월 뒤에 알렌 들러스가 트루먼이 살고 있던 본가에 찾아가 가지고 이 면담을 하면서, 아니 CIA를 만드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떠하십니까? 뭐 좀 뭘 잘못하신 게 아닙니까? 라면서 트루먼의 견해를 뒤집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알렌 들러스가 CIA에 보고한 문서에서는 트루먼이 자기 생각을 바꿨다. 내가 좀 뭘 잘못 모르고 썼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CIA 같은 비밀 공작 기구는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케네디 암살이 진짜 이 미국의 이 탈보트를 비롯한 평화진보 세력들의 추정대로 알렌 들러스를 필두로 한 미국 금권 세력들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CIA의 어떤 최악의 행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국 정부에 대한 정권 전복, 레짐 체인지이자 또한 자국 국민에 대한 정보 조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 그건 사실일 수가 없다. 이걸 얼마나 많이 펼쳐왔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밝히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특히 뭐 트루먼의 얘기 같은 걸 보면 실제로 CIA를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 드골도 딱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직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1년 4월 달에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에 의한 쿠데타도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뒤에는 어떤 괴한들, 아마도 뭐 이 안보 세력이겠지만 하여튼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 발의 총을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살아남았죠. 케네디가 암살될 당시에 프랑스 공보장관인 알랭 페레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죽었는데 죽고 3년 뒤인 2002년도에 회고록을 냈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회고록을 안 냈어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보복 이런 거를 걱정했겠죠.
하여튼 죽은 뒤에 회고록을 냈어요. 제목이 뭐 그는 드골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는 번역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있었던 케네디 장례식에 다녀온 뒤에 드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케네디가 당한 일 나도 당할 뻔했다. 미국은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층부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려 하지 않고 파헤치려 하지 않고 들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확정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금권 계급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던 대통령을 암살했다. 이게 확정적인 진실로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겠죠.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케네디는 약 1000일의 그 집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소련과의 핵 군비 통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중남미, 동남아 등 제3세계의 경제 자립과 민족 자결을 지원하자. 그리고 국내의 백인이나 소수민족을 위한 민권 활동 등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겠다는 냉전 이후 미국 엘리트 계층의 합의, 상층부의 합의죠. 상층부의 합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던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권 계급은 케네디를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국익과 안보라는 것은 다시 번역을 하면 미국 금권 계급의 이익이죠. 그래서 뭐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 미국 내 평화진보 세력들의 해석 또는 뭐 주장, 추론이고 중요한 것은 그 1960년대라는 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면서 국민들에게 연설했던 내용,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 국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이 국내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960년대였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죽은 후에도 미국 시민들의 세계 평화, 즉 베트남전 반대죠. 그리고 국내 평등, 민권운동을 위한 활동은 계속됐죠. 그러나 1968년 4월 달에 마틴 루서 킹 목사, 그리고 6월 달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대선 도전을 하면서 바로 그날 캘리포니아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는데 그날 죽었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이단 암살로 평화와 평등을 향한 미국민들의 움직임은 그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보수 금권 세력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7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죠. 그리고 그 보수 금권 세력의 반격이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반동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슨 행정부와 베트남 전쟁, 그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